자, 이렇게 우리가 가진웅이라는 분이 우리 탈북민들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 어떤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저희 평가를 좀 이렇게 지금부터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평가를 좀 해봤는데, 이 가진웅이라는 부분에 이렇게 탈북민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 나눴는데, 저는 이 네 가지가 어느 하나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공통적으로 다 이렇게 어떤 탈북민 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다 이렇게 녹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모델이, 네 가지 어떤 그런 현상들이 대부분 다 같이 녹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소속감이라고 했을 때, 소속감,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있던 소속감이라고 했을 때, 이게 한국에 온 연차 수가 거주 기간이 따라서 거주 기간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거주 기간에 따라서 연차 수가 길면 좀 소속감이 좀 더 깊이 있게 연차 수가 좀 적은 사람일수록 소속감을 좀 덜 느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정된 삶일수록 소속감이 강하게 느껴지는데, 가정이라든가 직장이 있는 유무에 따라서 가정, 직장 이런 것들이 탄탄한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소속감이 이렇게 높을 것이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게 아까도 이렇게 좀 나눴지만은 국가의식, 민족의식도 국가의식이 어떻고 민족의식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탈북민들은 민족의식이 강할까 국가의식이 강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도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개인의 이 안정된 삶이 얼마나 더 잘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느냐,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네. 민족의식이 어떻고 국가의식이 어떻고 이런 것을 떠나서 개인의 안정된 삶이 더 많이 이렇게 탄탄하게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을수록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생각에서 좀 많이 벗어난다는 거예요. 통일 후에는 결국 이 안정된 삶, 안정된 삶을 어떻게 풀어내는가에 따라 상당히 중요한 어떤 문제가 이렇게 풀리든지 아니면 이렇게 더 복잡하게 꼬이든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싱가포르 전 총리 리관유라는 어떤 싱가포르 전 총리가 한 이야기가 제 생각에는 좀 이렇게 마음에 좀 많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싱가포르는 이렇게 민주주의적인 성격보다 독재적인 성격이 많은 국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싱가포르 총리 리관유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은 민주주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배부른 것을 원한다. 어쨌든 안정된 삶이 이게 주어지면, 이게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불만이나 어떤 그런 사회적인 불안 요소가 이렇게 극히 많이 줄어들 것이다. 어쨌든 안정된 삶을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독일 통일도 결국은 이 경제적으로 이게 성공했잖아요. 이게 세계 4위의 어떤 경제적으로 성장함으로 인해서, 물론 이렇게 내부적인 어떤 그런 통합 문제는 많이 이렇게 해결해야 될 어떤 과제들이 많지만, 그래도 경제적인 부분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나마 이렇게 안정된 어떤 통일 사회로 걸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경제적인 그런 성공이 안정된 삶을 많이 제공했기 때문에 그나마 통일 사회가 더 이렇게 쉬워져 가는 것이. 네.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청년 취업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어려웠게 나타나는데, 앞으로 통일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통일 한국 사회를 좀 더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려면 이런 안정된 삶을 어떻게 얼마나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정부와 국민에게 이게 가지고 있느냐, 잠재를 가지고 있느냐가 또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예. 어쨌든 제가 평가하기에는 이 소속감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 오는 연차가 길수록 그다음 또 안정된 삶이 얼마나 나에게 이게 그 굽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정체성이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 깊이 있게 이게 생기게 될 거라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제가 한국에 와서 내가 나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확립해 나가던 한국에 와서 아까도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북한의 어떤 그런 생활 방식과 사고로 다 이게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새로운 어떤 그런 것 같은 제 어떤 구성한 어떤 그런 가정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고 탈북민들이 근데 저도 똑같은 어떤 재구성해 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재구성해 나가는 과정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또 이게 더 나누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그 북한을 이렇게 탈북해서 이렇게 중국을 거쳐서 이렇게 베트남, 그다음에 캄보디아, 태국 이렇게 경유해서 이렇게 한국에 왔거든요. 이 그 경유해서 한국에 오는 그 과정에 이게 캄보디아라는 어떤 그 캄보디아에서 저희들을 이렇게 탈북해서 이렇게 그 한국으로 오는 어떤 과정 가운데 있는 어떤 보초소가 있었어요. 한 보초소가 있었는데 그 보초소에 내가 봤을 때 그때 한 150명, 한 200명 가까이 탈북민들이 그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오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어떤 그런 곳에서 이렇게 루트가 있는데 그런 보초소에서 그때 한 1개월 정도 있었나요? 어쨌든 그 보초소에 있는데 그 보초소에서 저녁마다 이렇게 모여서 무슨 그때 뭐 예배도 그때 그 우리를 지도했었던 분이 이렇게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은데 또 모여서 뭐 찬양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어떤 그런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저녁마다. 근데 저녁마다 그 어떤 그 한 방에서 한 7, 80명이 쫙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앞에 벽이 있잖아요. 벽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뭐 토론하고 또 무슨 찬양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뭐 또 이런 것인데 앞에 벽에 뭐가 붙어 있었냐면 태극기가 붙어 있었어요. 예, 태극기가 이게 딱 붙어 있더라고요. 태극기가 딱 붙어 있는데 그 태극기를 딱 바라보는 순간 제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그 태극기를 바라보는데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질문이 딱 일어났는가 하면 내가 저 태극기를 이제는 내가 저 태극기를 사랑할 수 있을까? 네, 사랑할 수 있을까? 물론 북한에 있을 때는 그게 뭐 국가의식인지 어떤 그런 것들을 못 느끼면서 어쨌든 북한의 인공기가 이렇게 뭔가 또 행사를 하고 뭔가 또 선설하고 뭐 이렇게 그런 행사들이 참 많은데 그걸 할 때마다 뭐 북한의 인공기가 이렇게 개항되면서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맹세하고 뭐 선서하고 그랬거든요. 북한에 있을 때. 근데 그거 때는 그런 감정이 없었는데 그냥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냥 그거 하는가 보다 따라 하는가 보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탈북을 해가지고 지금 한국에 가려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한국에 가려고 하는 입장인데 그 태극기를 딱 바라보면서 있는데 마음에 이상한 감정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저 태극기를 사랑할 수 있을까? 북한에 있을 땐 그게 인공기를 향해서 선사하는 것이 사랑인지 어쩐지 그런 것들이 느끼지는 못했지만은 그것들을 비교하는 대상이 생기는 어떤 그게 딱 생기니까 이제는 북한 인공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기를 바라보면서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맹세하고 또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내 조국이고 어떤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그런 바뀌어야 되는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그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 내가 이제는 이 태극기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내 마음에 낯설더라고요. 이 태극기가 낯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한 3만여 명이 나와 있다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에 나온 탈북민들이 정체성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 왔을 때, 그래도 저는 내가 이렇게 새롭게 선택한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뭔가 어떤 연관성을 이렇게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이제 다시 가서 살아야 될 땅. 북한이라는 땅을 이제 떠났지만은, 그것을 떠나서 다른 땅을 선택해서 또 살려고 하는데, 그 땅에 가서 내가 살려고 하려면 그 땅에 대해서 살려고 하는 어떤 연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 마음의 심령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조상의 땅이었어요. 조상의 땅에 내가 돌아온다. 그것이었어요. 이 북한이라는 어떤 사회주의라든가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어떤 그러한 사상에서 어떤 그러한 체제에서의 버리고 어떤 민주주의 국가를 내가 전향한다. 어떤 이러한 각오로 제가 한국에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그냥 어떤 삶을 살아. 중국에서는 북한에서는 배고파서 중국에 떠났고, 중국에서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잡아서 북에 북송하니까 어떤 안전된 삶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안전된 삶을 길을 따라서 이게 한국 땅에서 오게 된 거예요. 어떤 삶의 어떤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온 것이지, 내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던 것을 버리고 내가 이제 전향함으로 인해서 한국에 간다, 이런 입장에서 온 게 아니에요. 이런 입장에서 온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지금 나와 있는 탈북민들이 3만여 명이나 가까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분들 가운데 이분들하고 죄송합니다. 저도 탈북민이지만은, 이러한 국가 정체성, 이러한 내가 소속감 다 정리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난 여름에 이렇게 탈북민 캠프도 하고 탈북민들하고 좀 교제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는 그 가운데 이렇게 어떤 분들하고 교제하면 아까 연차 수가 좀 적으면 적을수록 어떤 소속감을 좀 적게 느낀다고 하는데, 조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너무 외로워서 못 살겠다. 만일 김정은이가 용서해 준다면 도로 가고 싶다고. 도로 북한에 가고 싶다고. 실제 도로 가는 그게 북한의 정치적 공작에서 의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본심에 의해서 그는 갔는지, 어떤 그런 한국에 왔다 다시 돌아가는 어떤 탈북민들의 어떤 그런 사례도 뉴스에서 종종 나타나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시위를 데모를 북한에 도로 보내달라 이렇게 하는 어떤 정말 몰상식한 어떤 탈북민들도 들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보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탈북민들이 어떤 정체성이 국가 정체성이든, 그것이 어떤 자기 삶의 어떤 정체성이든, 소속감, 내 북한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남한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잘 정립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나요? 캐스천 마크예요. 캐스천 마크예요. 일을 해야 돼, 우리가. 이런 것들 잘 정립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상당하게. 저도 말씀드린 저희 정체성을 확립되어 가는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하는데, 처음에 왔을 때 조상의 땅이었어요. 전향이 아니라. 근데 이런 정체성을, 혼란을 겪으면서 한국 사회 가운데 정착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정체성에 대한 어떤 바른 확립을 못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게 처음에는 그게 정체성인지 뭔지 그런 것도 의식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 들었지만은, 이게 남북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그런 것들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그 제가 봤을 때 그 연평도 사건이 터질 때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때 저는 이렇게 대학을 다니는 상황이었는데, 한 번에 이렇게 그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그 같이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학교 안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른 몇 층에 올라가다가 여러 학생들랑 같이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그 학생들도 저를 모르고 저도 그 학생들을 잘 모르죠. 근데 지금 우리 연평도 사건이 탁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앉아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대화를 잠깐 들었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야,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 너는 전쟁이 일어나면 너는 어떻게 할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친구들은 나는 전쟁이 일어나면 배낭 싸들고 해외로 도망갈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런 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제가 마음 가운데 정말 심각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들은 그런 나름대로 어떤 그런 대화를 하죠. 나는 그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이게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그런 고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전쟁이 그렇다. 만약 전쟁이 실제로 일어났다. 그래서 그렇게 가정했을 때 너는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 이 문제가, 이 질문이 확 떠올리더라고요. 전쟁이 실제 일어났을 때 너는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 북한은 내가 태어난 땅이고, 우리 이 남한은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나를 받아준 고마운 사회잖아요. 고마운 사회잖아요. 두 체제가 다른데. 근데 이 두 대상이 서로가 지금 싸우겠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나는 지금 이 중심에서 어떤 입장을 쳐야 돼? 어느 편에 서야 돼요, 나는? 결정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결정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그때 내가 결론을 내렸던 입장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래, 나는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북한 편에도 서지 않고, 남한 편에도 서지 않고, 그냥 양쪽에서 날아오는 총알을 맞고 그냥 그대로 죽자. 반항하지 말고, 그냥 단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그냥 기도하면서 양쪽에서 날아오는 총알을 그냥 맞아 죽자. 그런 입장이었어요. 왜? 북한에는 나의 형제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는 땅이고, 그러나 이 남한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받아주는 땅이 또 다 고마운 어떤 그런 연계가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지혜적인 입장에는 양쪽에 다 반항하지 말고 그냥 양쪽에서 날아오는 총알을 맞아 죽자였어요. 예. 이런 혼동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 입장에서 좀 더 분명해지는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내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거는 어떤 계기였는가 하면, 소속감이 더 분명한 가정을 이루니까, 결혼을 하니까 더 분명해지더라고요. 네, 결혼하니까 더 분명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아내가 있잖아요. 내 자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위에서 내려오는 적이 아무리 내 형이라 할지라도, 아니 내 새끼를 쏴 죽이겠다는데, 내 가정을 파괴하겠다는데, 그렇다면 싸워야죠. 그렇다면 싸워야죠. 이게 결혼하니까 이렇게 그 입장이 분명해지더라고요. 뭐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입장이 분명해지더라고요. 예. 정말 이렇게 내 자식이 형제보다는 가깝더라고요. 내 가족이 형제보다는 가깝더라고요. 그때 그 딱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이것은 생존의 선택이거든요. 생존의 선택. 어떤 정의의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선택이거든요. 이런 혼동을 제가 겪었다는 거예요. 예. 이건 생존의 선택인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어떤 그런 사회, 통일 한국 사회,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살아봤고, 전체주의 사회,
사회주의 북한 사회에서 살아봤는데 우리가 어떠한 내가 참 자유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획의 균등이 있고 이러한 곳에 살아갈 것인가 하는 어떤 선택을 취하는 어떤 그런 정체성의 확립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된다. 통일이 가까울수록 통일이 가까울수록 이렇게 정통성, 이 정통성의 문제도 이렇게 더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되고 일어날 것이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 탈북민들이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논하고 있잖아요. 예, 이러한 정체성을 탈북민들이 이렇게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게 재정립해가는 과정이라고. 재정립해가는 어떤 그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재정립해 가는 과정 가운데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 그러나 그 혼란 속에서도 내가 선택하고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것인 것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정립해서 걸어가야 되는 정체성을 걸어야 되는 그런 힘든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탈북민들 내부 안에서 3만 탈북민들이 내부 안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해서 정립해서 제시해야 되고, 그래야지 탈북민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또 통일사회 가운데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그러한 것들 가운데 앞으로 내대들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뭐 변절자냐? 혼란을 겪고 있잖아요. 탈북민 북한을 이렇게 등지고 왔으니까 너는 변절자냐 어쩌냐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한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탈북민 사회에 있는 탈북민 스스로의 정체성을, 그리고 우리 통일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이 혼돈 가운데서 무엇이 진정한 어떤 그런 것들인가 하는 것들을 잘 정립해서 이렇게 내세워져야지만이 이 사회에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장래에 대해서 걸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탈북민들이 이거 다 이게 겪고 있지, 다 제대로 정립하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의 어떤 그런 정체성은 늘 이게 혼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특히 크리스찬들은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분명한 어떤 그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크리스찬의 정체성. 예, 탈북민이 정체성을 고민하기 전에 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먼저 확립하게 된다면 이런 혼란들은 오히려 사명으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사명으로 바뀔 거라. 예.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초국가적이잖아요. 두 국가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고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국가에서 사는 삶이 더 강력하게, 여기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 이 현실 세계의 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서 이렇게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뭐 민족 정체성이었더니 국가 정체성이었더니 이런 것들에도 혼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나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런 바른 믿음의 어떤 그 세계가 열리게 되면, 그 나라에 대한 국민에 대한 어떤 그런 자부감이 넘쳐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을 잠재울 수 있는, 해결해 갈 수 있는 키가 있는 거죠. 우리가 탈북민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직 정말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런 혼란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이거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네. 자, 이것으로 제가 우리 탈북민들의 정체성에 대한 탈북민들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또 이렇게 쭉 나눠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까지 살펴보면서 참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어떤 생각을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